안녕하세요. 갓준표 멘토링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갓준표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기계공학의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 열전달, 진동학 등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2016년도부터 약 2만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전공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고 역학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공에 대한 도움을 드림과 동시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에 대한 재미가 막 느껴지면서 학점 관리도 잘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꿈들을 막 계획하는 입장에서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대학원을 가는 것이 좋을지, 삼성전자 및 대기업을 가는 것이 좋을지, 중소기업을 가는 것이 좋을지, 공기업이니 공무원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도움을 좀 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결국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2020년 7월부터 멘토링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부터는 새 가춘표 프로젝트 뭐냐면은 대한민국 현직 교수님을 직접 초빙해서 그분들과의 직접 멘토링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2021년 오늘 두 번째 시간 홍석준 교수님, 한양대 에리카에 재직 중인 홍석준 교수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격렬한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한양대학교에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이제 실험실 꾸린 지는 한 5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세팅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슬슬 뭐좀 찔떡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은 엄청 바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금요일 밤에 이렇게 멘토링을 보낼 수 있다는 거는 교수님이 사실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또 다하시는 그런 또 좋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갓준표 멘토링, 홍석준 교수님과 함께하는 멘토링은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냐면 일단 제일 처음 30분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홍석준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대1 멘토링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질문들과 사연들을 조금 같이 나눠보면서 좀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공통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채팅창에다 좀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그 이후에 다시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1대1로 멘토링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채팅창에다가 자기 하고 싶다라는 등등의 사연과 내용들을 올려주시면요. 선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대학생 이외에는 강의 듣기 어려운 내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전혀 어려울 거 없고 어느 누구라도 너무나 쉽게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연구 분야가 너무 어렵다면요. 제가 중간중간에 보충 설명을 해드리다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홍석준 교수님께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연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 여기 제목을 제가 나노 매트리얼 베이스드 플렉시블 앤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닉스라고 써놨는데 사실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주제가 딱 이걸로 국한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 막상 실험실 이제 명칭은 옵티컬 나노 프로세싱 레버레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나노 광공정 연구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그래가지고 광공정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실이고, 예, 오늘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은 일단 이름은 홍석준이고요. 현재 지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뭐랄까
그 밟아온 이 루트가 조금 특이한데요. 저는 맨 처음에는 기계공학과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물리학과에서 이제 학사 석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카이스트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기계공학과로 그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박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잠시 뭐 포닥을 조금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해외로 버클리로 포닥을 갔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그 권주표 뭐 박사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서 권주표 박사님이랑 이제 연을 맺게 돼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를 얻게 됐고요. 네, 너무 그 반갑습니다. 이후에 16년도부터 이제 에리카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한 5년 정도 이제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있는 게 아마 학생분들도 엄청 신기할 거예요. 이게 뭐 물리학과이신데 기계공학과 교수를 지금 재직 중이시네요. 이게 이렇게 물리학에서 기계공학 이런 식으로 과가 바뀌면서 교수로 임용되는 케이스가 흔한 케이스인가요, 교수님?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교수 임용에 있어서는 조금 마이너스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학부 수업 같은 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떤 학과에서는 이제 약간 융합을 계속 하고자 하니까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학부 과목을 가르쳐야 되니까 모르는 과목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좀 노력은 있지만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융합이란 연구의 트렌드가 지금 되게 좋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되게 신기하네요. 너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진행해 주세요. 교수님. 예, 그래가지고 저희 그냥 실험실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일단 네, 이름이 나노공공정 연구실이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뭘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찾아보시면은 사실 학교도 굉장히 많고 실험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저희 실험실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레이저를 쓴다는 게 일단 제일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레이저를 사실 그 어떤 학문 분야에서 주로 쓰는지를 보면은 한 세 개 정도에서 쓰는 것 같아요. 물리, 뭐 전자, 그리고 기계 이런 데서 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계과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물질 가공 쪽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실험실에서는 기본적으로 광학 지식을 조금 필요로 하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공을 하려다 보니까 빛이랑 어떤 라이트 매터 인터랙션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광학적인 그런 세팅을 하는 방법들을 익히게 됩니다. 음,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저희 실험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그 보통 레이저 공정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그 문짝에다가 이렇게 뭐 구멍 같은 거 뚫고 이런 걸 갖다 이제 레이저로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쪽은 아니고 작은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공하고자 하는 물질도 작은 스케일에 있는 물질들을 가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리 현상도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에서의 물리 현상이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존의 그런 그 언어로 말하자면은 아마 정밀 가공 뭐 이런 쪽으로 카테고리가 정해질 것 같아요. 음,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네. 최종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광공정을 개발하는 게 일단 저희 기본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 옵틱스가 상당히 물리랑 관련이 있는 학문이잖아요. 기계과에서 옵틱스를 아마 학부 과정에는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 사실 예, 배우지는 않아요. 딱히 무슨 과목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음. 그래도 어쨌든 기계공학과에서도 이렇게 옵틱스 관련해서 레이저 공정을 하는 트랙이라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관심이 엄청 많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레이저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작은 것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건 이 연구라는 건 되게 융합적이고 다양한 학문들이 이렇게 좀 얽혀 있는 그런 연구라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기계공학과에 있기는 하지만 그 기계공학만 쓰는 거는 아니고 음, 일단 제 베이스도 그렇고 해서 물리 쪽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자랑 재료 쪽이 사실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분야예요. 아, 요즘 되게 핫한 그런 과들이 잘 섞여 있는 되게 좋은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작은 스케일에서의 그런 광공정을 개발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광공정을 기반으로 그러면은 공정을 개발했으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응용 분야까지 저희가 조금 건드리고 있는데
뭐 기계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광학 소자 그리고 또 어떤 전자 소자 같은 거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개발한 공정으로 이제 새로운 그 응용 분야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막 동영상이 지나가고 있을 텐데 그냥 저희 실험실에서 개발했었던 몇 가지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간 영상 같은 걸 보시면은 스케일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50 마이크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뭐 대충 저희 머리카락 하나가 한 100 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공하고 있는 게 한 10 마이크로 정도라고 하면은 머리카락의 한 10분의 1? 사실 뭐 반도체 공정 이런 데서는 작은 것도 아니기는 하죠. 이 정도로. 하여튼 좀 작은 스케일에서의 이런 특이한 공정들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가 많잖아요. 뭐 보면은 뭐 NP, NW, 카본 베이스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거 모른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동영상 보고 와 멋있다. 저런 거 어떻게 만들지?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조금씩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노 파티클이니 나노 와이어니 뭐 기계과 학생들에게 좀 생소한 그런 케미컬 단어 같은 거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학교 1학년도 있을 거고 한데 너무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굳이 변명을 하자면 뭐 이 권주표 박사님은 알겠지만 이 연구 쪽에 있다 보면은 사실 조사 빼고는 전부 다 영어로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표 자료에 영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광공정을 제작을 하는데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험실이 이제 생긴 지 한 5년 정도 돼가지고 최근에 좀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실적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올해 이제 막 출간이 되고 그럴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광공정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 분야를 좀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 떼왔고요.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제가 한 박사 말년차에서 포닥 초년차에 하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5, 6년 정도 지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좀 재미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 써있지 Flexible and Stretchable Electronics고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입니다. 휘어지거나 아니면 늘어날 수 있는 전자소자 쪽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최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이제 대학원에 처음 와가지고 이 주제를 받았을 때만 해도 되게 신기한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뭐 아주 특이한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 CES 같은 데 가면은 뭐 LG나 삼성 같은 데서 뭐 폴더블 폰이랑 롤러블 TV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초창기던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이런 플렉시블한 일렉트로닉스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걸 하려고 하잖아요. 학계랑 연구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어지는 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막 느릴 수 있는 여기 써 있는 것대로 뭐 스트레쳐블 센서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체에 붙이는 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뭐 고령화다 뭐 이런 그 경향 때문에 이제 점점 이런 쪽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런 거랑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연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노물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나노물질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게 아니고 진짜 똑같은 물질인데 사이즈만 나노로 줄여놓은 게 나노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 내가 나노 파티클이다. 뭐 은나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딴 게 아니고 은이 있는데 걔를 정말 작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은나노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일단 금속 재료를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종류의 그 재료들을 썼냐면 여기 써 있는데 하나는 나노 파티클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나노 와이어라는 게 있어요. 얘네에 대한 구분은 나노 파티클이라는 건 입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로디 파티클을 말하는 거고 나노 와이어는 한쪽 방향으로만 길게 이제 물질이 형성이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나노 와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차원, 1차원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기계과에서는 사실 뭐 합성까지는 하지를 않는데 저희 옛날 실험실에서는 합성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두 개 다 합성을 했는데 나노 파티클과 나노 와이어를.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은이 있는데 걔를 갖다가 나노 사이즈로 내리면 뭐가 달라지길래 이 나노 맨날 나노 타령을 하는 거냐. 제일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원래 물질에 따라서 녹는 점이라는 건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은이라고 하면은 뭐 한 1000도에서 녹고 이런데 근데 이게 사이즈가 정말 작아지게 되면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쭉 50나노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멜팅 템퍼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아져요. 원래는 1000도가 필요했는데 뭐 200도에서도 녹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잠시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이유인데 벌크로 있을 때랑 아주 작을 때랑 생각해 보면은 거의 아주 작아지면은 거의 대부분의 원자가 표면 원자죠. 그리고 표면 원자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에너지적으로 좀 불완전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도 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합성했었던 물질의 특성을 보면은 뭔가 뭔지 이 그래프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전부 다 150도 근처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원래 은 같은 경우엔 1000도가 필요했는데 공정 온도를 훨씬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도 정도의 온도에서도 이런 공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또 조금 비슷한 네, 정리를 좀 드리자면은 이게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서 성질이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그래프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뭐 DSC니 리플렉티비티니 이런 것들이 다 반사율이니 아니면 뭐 열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니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기존하고 달라지면서 새로운 뭔가 특이한 흥미있는 연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예, 신기하고 재밌네요. 재미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나노 파티클의 경우엔 그렇고 그리고 나노 와이어는 그럼 뭐 어디다 쓰느냐? 요거는 뭐 사용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주로 이제 응용을 했었던 분야는 이제 와이어거든요. 말 그대로 어떤 실 같은 앤데 이제 직경이 한 100나노 정도 되는 그런 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실이 되면은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벗어나 버려서 얘가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막 랜덤하게 흩뿌려 놓으면은 눈으로 볼 때는 투명한데 전체적으로는 전기가 통하는 그런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명 전극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최근에 왜 투명 전극이 이슈가 됐냐면 그게 또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어난 일이죠. 왜냐면 그전에는 뭐 터치 스크린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이제 연구도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딱 그 무렵에 이제 대학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실험실이 그 기계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아마 거의 제일 긴 나노와이어를 만들 수 있는 실험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러면 교수님 그래가지고 그 요즘 뭐 테슬라니 뭐 아니면은 뭐 전기차 이런 이슈가 엄청 많아지면서 요즘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의 모습이 약간 투명한 스크린에 뭔가 화면이 막 보여지고 아니면은 무슨 뭐 전장인데 거기다 이렇게 클릭을 다 하면서 터치 스크린처럼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부러진 어떤 형상도 가지면서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에 다 활용되는 연구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도 그러니까 뭐 큰 스케일로 가면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뭐 스마트 윈도우 같은 쪽에서도 전부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그래서 기계공학과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교수님. 예, 요새 기계공학과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재료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집중한 건 뭐냐 이런 재료를 이제 쓰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었던 이제 제대로 이제 이런 물질들을 쓰려면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원하는 부분만 남겨놓고 뭐 패턴이나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런 전자소자를 만들던 공정들은 대부분 뭐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된 거냐면 실리콘이죠, 실리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기 이놀게닉 매테리얼에 대응해서 이제 공정이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공정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써 있는 그 템퍼레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온 공정을 기존에는 그냥 네,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판이 휘어지고 늘어날라다 보니까 어떤 재료를 써야 되냐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무 뭐 이런 재료들을 쓰는데
얘들이 상당히 약하단 말이죠, 희세. 그래서 뭐 한 150도 정도에서 녹고. 여러분들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물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녹아서.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썰멀 엔지니어링이 되게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괜히 기판에다가 힛을 주지 말아야 된다. 기판에 가해지는 힛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라는 툴이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이쪽 영역에서는. 그래서 딱딱 이해가 되네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 옛날 전 실험실이죠. 전 실험실에서 했었던 연구를 그냥 몇 가지만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재미난 결과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나노 파티클에 대응한 공정도 있고, 나노 와이어에 대응한 공정도 있어요. 그래서 나노 파티클에 대응한 공정을 하나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정극을 간단히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판이 있다고 할 때, 플라스틱 기판이 있다고 할 때, 여기다 나노 파티클을 일단 도포를 하고, 뭐 이걸 도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핀 코팅 같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판으로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얇은 막을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레이저를 그 다음에 열원으로 써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부분만 레이저로. 우리가 뭐 펜으로 뭐 그림 그리듯이 그리는 거죠. 그 부분을 정극으로.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다시 솔벤트로 날리면은 되게 간단하게 정극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단 나노 파티클을 썼기 때문에 얘가 아주 낮은 온도에서 녹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그림을 보시면 보이는데 나노 파티클 색이 이상해요. 이게 분명히 은이라고 그랬는데 시커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노 파티클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인데 광학적인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그 레이저광을 잘 흡수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를 쓰면은 최소한의 레이저 파워로 최대한의 그 효율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공정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생성된 거를 갖다가 뭐 생성된 거를 없애봐도 그 밑에 그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런 플라스틱에 열적인 손상이 없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개발했는데 이제 플렉시블한 일렉트로닉스에서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필요 없었던 테스트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이게 실제로 회사에서도 한 10만 번 밴딩을 기준으로 삼는 하고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네요. 그래가지고 얘가 밴딩을 여러 번 해도 잘 작동하나 이런 거를 안정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때 정극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전극을 만들 수가 있었고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전극이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한 거긴 해요. 사실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그런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 실제 어떤 전자 소자를 만든 거예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저희가 이거 한 2013년 정도에 진행했었던 그런 결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죄송합니다. 살면서 약간 뭐랄까 구부러지는 웨어러블이라든가 투명한 웨어러블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전기가 통하는 뭐 구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눈에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보이게 할 수 있을까? 나노메테리얼 가니까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나노메테리얼 가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구부릴 수 있을까? 고체는 막 실리콘 이런 건 안 구부러지는데 어떻게 하면 구부릴 수 있지?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를 쓰면 되겠는데 문제도 공정 과정에서 이게 다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레이저를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선택하시고 나노매체를 선택하셔서 웨어러블 하는 거라든가 투명한 그런 전구를 만들었다라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교수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재료의 영역인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과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하나만 뭐 그러니까 어떤 연구는 전자과 거야, 어떤 거는 재료과 거야 이런 구분이 적어도 저희 쪽 분야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서로 막 되게 많은 융합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사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요즘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가 엄청 각광을 받고 있고 아니면 전작가가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이제 뭐 조선업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걸로 보이니 이게 이제 기계과가 정말 죽었나요? 기계과가 이제 더 이상 취업 상태가 아닌가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다 여기 들어와서 뭔가 하나라도 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돈 벌고 행복하게 사는 건데 어떻게 하면 기계과로서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다른 과들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 기계과가 괜찮은 건가? 이거 되게 불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저기 편하게 해서 일단 나중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 네, 아니 이게 비슷한 질문들이 사실 뭐 저희 대학원 설명회 이런 것도 하는데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나름대로 거기에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답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계속 여기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아까 나노 파티클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나노 와이어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나노 와이어를 흩뿌려뜨려 가지고 눈에는 전체적으로 투명한데 전기는 통하는 그런 레이어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나노 와이어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흩뿌려 놨어요. 그랬더니 전기가 잘 통할 줄 알았는데 전기가 잘 안 통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봤더니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가 그냥 흩뿌려 놓으면은 연결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이건 이제 템이라는 장비로 찍은 건데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 찍은 건데 여기 부분이 지금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로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정기적인 연결이 되게 안 좋다. 그러면 저항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전기가 잘 통하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여기서도 다시 이제 열 처리가 들어가는 거죠. 열 처리를 해가지고 둘을 잘 약간만 녹여가지고 잘 붙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열 처리를 하던 공정인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한 물질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특정 물질들은 열 처리를 하면 안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던 구리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산화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물질이잖아요. 은, 금 이런 거랑 다르게 구리는 쉽게 산화가 되는 물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서 그런 열 처리를 하면은 다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녹슨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녹이 슬어서 쓸 수가 없어서 이제 공기 중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고 뭐 다른 펄징 가스, 예를 들어 뭐 나이트로젠이나 아니면 아르곤 가스 안에서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한 건 뭐냐면 레이저를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른 히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히팅을 레이저로 굉장히 빠르게 한 건데 그리고 재미난 현상이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물리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빛이 들어오다가 이건 FTTD라고 맥스웰 방정식을 직접 푼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여기로 모여요, 빛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히팅이 더 세게 됩니다. 레이저에 의해서. 이런 현상을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 결과가 이제 최초로 공기 중에서 이런 커퍼 나노와이어를 이제 웰딩하는 그런 연구로 소개가 됐죠. 음. 참 특이하죠. 수학적으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 거를 접목을 시켜보니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사실은 닭과 그 달걀이 반대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무튼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연구였죠 이것도.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각종 다양한 공정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뭐 나노와이어 관련해서도 아까 전에는 이제 웰딩하는 방법이었고 걔랑 비슷한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미 산화가 이루어진 와이어를 빛을 사용해서 다시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환원이라고 하는데 산화 환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망가진 나노와이어를 다시 복구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만들었었던 명칭이 이 리사이클링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는데 나노 영역에서 이루어지니까 나노 리사이클링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 뭐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나노와이어가 막 있는 부분이고요. 분홍색 부분이 이게 산화가 전 일부러 산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가지고. 근데 그런 다음에 레이저를 사용해서 잘 환원을 하면 여기 반만 일부러 환원을 시켜봤는데 다시 이제 색깔이 복구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커퍼 옥사이드가 됐던 애가 다시 이제 커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색을 다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전기 신호로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부러 망가뜨린 다음에 다시 복구하고 망가뜨리고 복구하고 망가뜨리고 복구하고를 뭐 계속 반복을 해도 계속 다시 쓸 수가 있다 나노와이어를 이런 개념을 이제 처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반대로 레이저를 가지고 패터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열처리였고 그걸 되게 인텐시브하게 하면은 이제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이베퍼레이션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이저 공정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원하는 것만 까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노와이어 외에 예를 들어 밑에 기판이 손상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레이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파장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물질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터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셀렉티브한 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원하는 것만 없애는 그런 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 공정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터치 패널 이런 거 쓰는데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레이저를 가지고 패터닝을 하는 공정은 가지고 뭐 연구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마 산업적으로도 사실 레이저 공정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정밀 가공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연구 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교수님, 이런저런 이제 약간 이제 최근 머신러닝이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그 머신러닝이 예, 이렇게 핫해진 이유, 사실 그런 머신러닝이 예전부터 알고리즘적으로는 공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이렇게 붐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공정이 컴퓨테이션을 개발에 따른 뭐 메모리 집적도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변적인 어떤 하드웨어 기술이 또 올라가는 것에 받쳐져서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 올라가는 걸로 사실은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술 또한 어떤 뭐 한 20, 30년 전에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레이저가 엄청 많이 개발이 된 상태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연구가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레이저적인 상태로는 개발이 뭐 어느 정도로 된 상황인가요? 레이저 자체에게 말이요. 예, 예, 예. 레이저가 어느 순간 되게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이 좀 궁금해서요. 일단은 레이저는 뭐 기본적으로 조금 그래도 좀 늦게 개발된 기술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뭐 레이저의 역사도 되게 유구한데, 음, 그러니까 우선은 그 레이저의 종류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 나오는 레이저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펄스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이저가 쭉 나오는 레이저도 있고 한 번 펄스로 빡 나오고 그런 다음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이렇게 펄스로 나오는 레이저가 있는데 그 음, 펄스의 폭을 줄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물질 가공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폭이 나노세컨이냐 아니면 피코세컨이냐 아니면 femto세컨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일단 뭐 그런 발전 방향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레이저 기술이 발전을 많이 해서 이것도 비슷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머신러닝이랑 비슷하게 레이저 기술이 발전해서 옛날에 저희 이제 막 시작할 때 뭐 예를 들어 femto세컨 레이저가 한 대에 뭐 3억이었다. 근데 음. 뭐 지금은 8천만 원이고 이런 식의 발전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아, 3억이었다가 8천만 원으로 줄었군요. 뭐 좀 과장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약간 그 레이저의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액세스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옛날에는 너무 귀한 툴이었는데 그렇군요. 좀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입장벽이 낮아졌군요. 너무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아까 전 여태까지는 그냥 공정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정과 뭐 그리고 나노 그냥 기술을 잘 조합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응용 분야도 많이 건드렸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냥 두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은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미난 부분은 플렉시블하거나 스트레쳐블한 소자를 만드는 데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 개가 왼쪽 오른쪽으로 있는 건데 왼쪽은 그 어떤 히터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뭐 발열 소자를 만든 거고 오른쪽은 센서를 만든 내용이에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보여드린 거냐면 늘어나는 기판 위에 나노와이어를 올렸더니 좀 특이한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뭐냐면 이제 높낮이를 그 측정하는 AFM이라는 장비로 측정을 한 건데 위의 결과가 글래스 위에 있을 때 나노와이어의 모습, 아래가 PDMS라는 좀 말랑말랑한 그런 기판에 있을 때 나노와이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 PDMS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안에 박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현상을 저희는 스웰링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하여튼 간에 저런 독특한 모양 때문에 원래 나노와이어가 갖고 있는 안정성보다 훨씬 더 개선된 안정성을 보여서 음, 늘어나도 망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소자를 제작을 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한 건데, 그러니까 이 나노와이어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쪽으로 늘려도 저항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들릴 때나 내가 X 방향으로 들릴 때나 Y 방향으로 들릴 때나 저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향을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러 이런 식의 어떤 링클이 있는 모양을 만들게 되면 한쪽 방향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 반대쪽 방향으로 늘렸을 때만 반응이 생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나온 건데 윙클 방향으로 늘리면은 저항 변화가 없고 그 퍼펜디큘러한 방향으로 늘리면은 저항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면은 방향을 구분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 수 있겠다. 쉽게 그래서 뭐 얘기하면 요거 구부러져 있는 거를 당겨도 어쨌든 접촉이 계속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는 이제 전기 그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고 이제 예, 그러니까 뭐 반대쪽으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생선 잡을 때 쓰는 그물망이 있다고 하면 그물망을 이렇게 포개 놓으면은 얘를 펼쳐도 내부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안 걸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소자의 이제 최종적인 그 결과만 보여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보면 이렇거든요. 지금 완전히 투명한 무언가가 있잖아요, 요 위에. 근데 사실은 얘가 지금 소자인 겁니다. 얘로 이제 발열을 할 수가 있는데, 투명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발열 소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30%씩 늘려도 발열이 잘 된다. 이런 결과를 이제 15년도쯤에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비슷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늘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뭐 그냥 보여주기가 좀 심심해서 이게 뭐 최종적으로는 신체 같은 데 부착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머신 인터페이스를 조절을 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늘리는 방향으로 얘가 움직입니다. 이 캐드가. 누가 표시를 해주셨네? 그래서 뭐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끝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부분의 연구는 제가 이전에 썼던 거 위주로 지금 제가 일단 가져왔고, 이제 최근에 좀 재미난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광공정에 집중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지금 한 10명? 10명 정도의 학생들이랑 같이 재미나게 실험하고 논문 쓰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학생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네, 디스플레이가 투명 디스플레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노 와이어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디스플레이의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느 네. 부분에 나노 와이어가 이렇게 흩뿌려지는지, 그러니까 그 아, 점적이 나 디스플레이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뭐 다 당연한 얘기지만 디스플레이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LCD가 될 수도 있고 OLED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다들 약간씩 다른데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전극이 두 개가 있고 여기 발광할 수 있는 어떤 소자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하면 두 개의 적절한 그 전압을 걸면은 이제 빛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빛이 나오려면은 전극이 투명해야지 빛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투명 전극이 필요해지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투명 전극 같은 거를 쓰면은 아무래도 플렉시블하거나 스트레쳐블한 소자를 만드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투명 전극 얘기를 하려면 기존에 많이 썼었던 투명 전극을 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물질로 대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ITO라는 물질이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투명 전극 물질이었는데, 얘가 뭐냐면 인듐 틴 옥사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산화 물질이에요. 즉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그러다 보니까 얘는 깨지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리면 얘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렉시블 스트레쳐블 쪽에 투명 전극으로 쓰기에는 사실 좋지 않은 전극이죠. 그러니까 좀 학생분의 질문에 제가 좀 살짝만 좀 첨언을 하자면, 여러분들 지하철 같은 거 가면요, 이렇게 다음 열차는 뭐 5분에 도착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LED 같이 이렇게 전구 같은 게 탁탁탁 박혀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시간대에 이렇게 켜지면서 막 이렇게 지하철 움직이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어떤
발광 소자가 달려있는 디스플레이 일종인데 그 뒤에 이제 전극이 달려있는 게 이제 실리콘이라든가 이제 옥사이드 물질은 이제 투명하지가 않고 또 이제 플렉스블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나노 물질을 이용해서 투명하기도 하고 플렉서블한 걸로 대처를 하면 우리가 투명한 어떤 이제 물체가 보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요즘 각광을 받는 연구라서 되게 학생들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자, 여러분 일단은 연구에 대한 대부분의 이해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니 아니면 뭐 투명 전극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요. 지금 제가 밑에 채팅창에다가 사이트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홍석준 교수님의 연구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이제부터는 그 전에 지금 학생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교수님과 좀 1대1로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유튜브로 이 영상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영상을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1대1 멘토링 시작할 건데요. 처음 멘토링 신청하신 분은 장예진님이라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예진님.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에 그 국립대 다니고 있는 기계학과 4학년 장예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멘토링을 신청하셨는지 여기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예전부터 간절하게 좀 생각했던 꿈이 있었는데, 그 미국 나사 연구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꿈이 너무 컸었는데, 남들이 좋다는 뭐 서울대나 이런 대학을 못 가서 무시도 많이 하고, 제 스스로도 포기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 나름 뭐 편입도 하고, 그다음 대상도 받아가면서 이제 열심히 꿈을 위해서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나사에 준비를 하면서 교수님들께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대학원에 진학한 뒤에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예전부터 대학원에 가야 되고 그것도 이제 추천을 잘해줄 수 있는 미국 대학원을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막상 편입을 하고 이 대학에 적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점도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랑 다르게 미국은 돈이 많이 든다고 들어가지고 그 학비를 준비를 감당을 하면서 또 좋은 대학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고 저도 약간 나사의 분야를 먼저 정한 게 아니라 나사를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분야를 정한 케이스라서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굉장히 아직 발전이 많이 안 된 영역이라서 무슨 영역 이렇게 정의를 내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이 분야를 어떻게 정해서 대학원 분야로 갈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 정보를 조금 드리자면 학점은 이제 3.8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편입생이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정된 학점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5학년 1학기에 졸업 예정이라서 대학원 준비를 못 해도 22년도 6, 7월까지는 끝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참 애매한데 일단은 그 중력파랑 블랙홀의 연구를 조금 하고 싶고 그 중력에 관해 원리를 파헤쳐서 그거를 기계 영역으로 만들어내는 게 제 꿈이에요. 뭐 약간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데 약간 예를 들면 전파를 이용해서 전화기를 만드는 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좀 볼 수 있는 걸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인터스텔라 마지막 장면에서 네, 화성 고리 부분에 중력을 뒤집혀가지고 사람들이 위로 걷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테넷에서 마지막에 엔트로피를 마이너스로 만든 장치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분야가 굉장히 애매한데 일단은 물리학 대학원에 가가지고 20년을 한 다음에 다시 기계 대학원에 가가지고 뭐 또 해야 되고 이런 건지 제가 지금 당장 기계학과인데 이거를 물리를 갑자기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지 또 이게 너무 발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내가 그냥 아예 바로 물리학과를 들어가서 그걸 또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약간 이런 것도 조금 고민되고 예, 그러면요. 어쨌든 학생의 질문은 약간 관련 있는 연구 분야가 조금 물리학 쪽에 치중이 돼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원을, 그러니까 기계와 어떤 물리와 어떤 두 가지에 동시에 관심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의 대학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선택을 한다면 뭐 국내로 가야 되는지 해외로 가야 되는지 이런 진로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좀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좀 네, 맞아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사실
이런 멘토링을 저도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도 하고 뭐 질문들에 대한 답하는데 그냥 우선 처음 뭔가 대답을 하기 전에 빨고 들어가고 싶은 거는 아마 뭐 몇 번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느꼈을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그냥 나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말해줄게요. 일단은 뭐 정말 나사를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갈 수 있는 정말 딱 정해져 있는 루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일단.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어떤 대학원을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 갈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초등학생이, 일단 대학원 어떻게 가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뭐, 그래도 일단 방향성은 있는 거니까, 항공 관련 대학원을 본인이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을 가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실제로 해보면은, 자기가, 뭐, 당연히 나사를 가려면 되게 좋은 데를 계속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나사 쪽에서 뭐 연구를 하셨던 분이나 그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되긴 할 텐데, 근데 지금은, 어, 오히려 그냥 항공 쪽에 대한 기초를 조금 더 쌓아야 될 때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골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게 중력 관련이 됐든 항공 관련이 됐든 어떤 것이든 본인의 지금 위치에서 갈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곳을 가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새로운 길이 좀 보일 것 같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자동차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있는 거고 비행기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걸 다 한 번에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먼저 차근차근 가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하고 예진님 궁금한 게 엄청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다른 분들도 질문을 받으면 좋으니까 아까 한 5개 정도 있다고 하셨지만 그 중에서 좀 더 궁금한 것도 하나만 더 받을게요, 예진님. 아, 네. 이거 저희 공통 질문에도 있었던 건데 미국에 좋은 대학원을 가려면 어떤 게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원, 어,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학교도 조금 볼 거고요. 성적을 당연히 보고요. SOP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실적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학부생도 그렇고 석사를 끝내고 가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무기가 되죠. 그래서 뭐 한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영어 성적 잘 나오고 성적 잘 받고 학교도 좋으면 좋고 실적 있고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강준표 박사님이 실제로 가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보다. 제가 대학원 준비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가츠표 채널 들어가셔서 대학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관련된 영상, 전략 관련된 거가 다 나와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혜진님이 어쨌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방금 질문이 좀 짧은 질문이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받아볼게요. 대신. 남들은 이제 돈 버는 시기잖아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대학원에 가가지고 계속 연구를 할 건데 그런 시기를 안 흔들리고 저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지면서 그렇게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왜냐하면 사실 동기들이 이런 거거든요. 학생들이 친구들은 뭐 LG니 삼성이니 현대니 다 들어가서 연봉 막 4, 5천 이렇게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막 등록금 정도 낼 수 있는 돈 받아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대학원생들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몇 년씩 연구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교수까지 임용이 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라든가 동기부여가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 어려운 뭐 질문, 저도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주 얘기하지.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는 게 뭔가 대학원 가면은 약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회피성으로 대학원을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 주로 이제 대학원 설명회 같은 거 오면은 하는 말인데 그 학부생 때 보는 직장이라는 게 되게 표면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을 간다. 삼성이 사실은 다 같은 삼성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에도 지금 사실 일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한 10만 명 있나? 한 몇십만 명 있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더 연구 오리엔테이션 된 그런 그 직군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최전선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본인의 어떻게 보면 성향에 좀 달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연구를 해야 되겠어. 좀 미래지향적인 거를 하는 게 좋아.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대학원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먼저 돈을 벌고 이런 게 좋아 보이겠는데, 근데 조금 더 넓게 볼 필요는 없어요. 좀 더 넓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앞으로의 몇 년을 결정할 줄 알고, 바로 앞에 뭐 예를 들어 1, 2년 돈 더 많이 벌고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나사 관련해서도 내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하잖아요. 미국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도 최근에 이제 저도 추천서를 좀 써주면서 본 건데 그, 그 학생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나사만 바라보는 게 되게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 그거는 대학원을 갈 때도 그랬고 저도 교수 직장을 찾을 때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저희 뭐 박사님 몇 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지원을 할 때 하나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여러 개면 여러 개일수록 그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보통 미국 지원할 때도 한 20개씩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한 교수 임용되기까지 한 20 몇 번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루트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를 하나로 정해놓고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 범위를 넓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왜 꼭 나사예요? 좋은 뭔가 그 항공 관련된 그런 회사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내가 MIT를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아마 20년, 30년이 걸려도 MIT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연구 분야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 분야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주어진 환경을 여러 개를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붙었던 이제 버클리를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나사 하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뭐 중력파 연구 하나 이렇게 하나만 잡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를 충실하게 잘 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매번 잘 체크하면서 조정만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학점도 훌륭하시잖아요. 지금 뭐 학교도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좀 마음을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좀 더 편하게 좀 더 넓게 그래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넌 나사 못 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일단은 할 수 있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원을 추려가지고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다. 그리고 아마 가면은 분명히 뭔가 새로운 게 보일 겁니다. 일단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즘 학생들 대부분 관심이 뭐가 있냐면 테슬라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스페이스X 어떻게 가야 돼요? 나사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너무너무 관심 많은 질문이라서요. 제가 꼭 씻고 싶었고요. 오늘 좋은 질문 해주신 강희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교수님. 네, 너무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네. 질문은 우리 YUJ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YUJ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실까요? 네, 너무 잘 들립니다. 마이크를 살짝 떨어뜨리고 대화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이름을 좀 말씀드리는 게 괜찮으실까요? 아, 본인이 원하시면 오픈을 하시고요.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오픈하셔도 됩니다. 아, 네. 저는 현재 그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2017년부터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 4차 학기까지 마치고 2019년부터 군 휴학이랑 일반 휴학 포함해서 지금 3년째 휴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2학년이란 그, 말씀이시죠? 학기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하게 되면은 5차 학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제 2022년에 복학을 앞둔 현재 좀 고민이 많아서 개인 멘토링에 글을 남게 됐는데, 어, 일단은 제가 어디 가서 성적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이제 총 평점 평균이 3.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차 학기에 대학을 막 입학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그때는 비교적으로 좀 높은 성적을 받았는데, 이제 2차 학기부터 이제 제가 본교의 학업에 좀 많이 소홀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제 전공인 기계공학에 좀 열중하지는 못했고, 그 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좀 억누르고 살았던, 공부하느라 좀 억누르고 살았던 다른 취미 분야라던가 학문에 욕심이 좀 생겨서 이 디자인 공모전에 출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대 산업디자인학과 과목을 이제 거의 교수님께 말씀드린 다음에 청강하기도 하고, 이제 법학, 심리학, 사회학 이렇게 제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좀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4차 학기까지 지내고 이제 휴학을 했어요. 왜 사실 휴학을 한 이유는 제가 군대 자체는 이제 4차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 2학기 정도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전공에 대한 이해력이 좀 낮은 것 같아서 이제 1학기에 바로 휴학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제 전공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제 전공이 기본이 된 상태로 다른 여러 학문들을 배워서 제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전공을 대할 때는 제 잘못된 고집으로 다른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소로 한 글자 한 글자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 당연히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원서로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전공 과목의 낮은 점수로 좀 이어진 것 같아요. 네. 한 번 끊어진 흐름이 2학년 때 복구되지 않았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시간씩 점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겉도는 학생이 좀 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공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전공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네. 현재 복학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한 1년 남았는데요.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많은 부분이 이제 남은 5에서 8차 학기까지 과목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일 제가 하고 있는 걱정이 낮은 학점으로 인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좀 좁아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네.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제가 이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파트에서 좀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네. 디자인 SA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분야가 너무 길이 좁기도 하고, 사실 이쪽 분야로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 좁아지기 때문에, 어, 사실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인데, 너무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계속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학점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낮아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 휴학장에는 일반적인 루트인 공기업이랑 사기업을 좀 연두를 해두고 학사 졸업 후 취직 혹은 석사까지 마친 후 취직하는 것을 좀 연두를 해두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네, 그래서 그러면요. 복학까지. 예. 일단은 간단하게 일단 그 전에 군대 잘 복무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임감을 다해줬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요약을 하자면은 1, 2학년 때 기본이 부족해요. 학점이 많이 낮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3, 4학년 때 전공 과목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 방법을 첫 번째 질문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미 학점이 낮아서 엎질러진 물인데 이로 인해서 내가 학점이 낮은 학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갖게 돼서 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먼저 답변을 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있는 질문이 있으면은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학점, 저는 사실 제가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학부 때. 근데,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고민한 것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사로 취직을 해보느냐, 아니면은 석사를 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기회를 넓혀 보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학사를 졸업하고, 근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적이 안 오른 채로 졸업을 하면은 취업이 안 될 가능성이 예를 들어 현재로서 많다고 하면 석사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학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스킬이랑 그러니까 능력이랑 석사 실제 연구를 할 때 그 필요한 능력이 조금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학사 공부 머리랑 석사 연구 머리랑 좀 다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정말 연구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본인이 공부를 하는데 해도 물론 아까 전에 뭐 말한 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안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뭐 예를 들어 남들보다 뭐 크게 정말 뒤처지는 그런 게 아니면은 석사가 약간 반전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석사 나왔으니까 대학원에 훨씬 되게 잘 맞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으니까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석사를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가면 왜 안 되나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끝난 다음에 대학을 왜 왔습니까? 사실 별 생각 없이 왔을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처럼 만약에 대학을 끝났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간다.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간다. 이게 뭐 그렇게 나쁜 선택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추가로 석사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특히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학사 때 거의 대부분 뭘 했냐면 저 동아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그런 것도 나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대학원 생활에서는. 그래서 학사 때 망했다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학사 때 잘 못했던 거를 대학원 때 오히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석사를 가는 거를 조금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만약에 본인 이대로 졸업을 했을 때 원하는 곳을 가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음,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들도 공감을 할 거라 생각해요. 마유진님, 제가 뭐 더 질문을 많이 받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뭐더 많이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정말 이렇게 멘토링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뭔가를 계속 자기를 계속 판단하고 다시 조정하고 이렇게 조언을 듣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요. 너무 지난 학점이 안 좋으니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은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이 나중에 다 제공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또 이제 여러 정보들 찾아보면 유튜브니 뭐 구글이니 하면 많이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질문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정말 미안하지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멘토링 참여해 주시면요.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왜냐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1대1을 한 번만 더 받아볼게요. 다음 분이 히읗씨님이신데 지금 질문하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읗씨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막학기 학부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석사를 마치고 박사 유학을 희망하고 있어서 가을에 대학원 입학 예정이고, 그래서 3월부터 연구실에 학부연구생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제가 이제 막학기라서 12학점이 남았는데, 하고 있는 고민은 듣고 싶은 수업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분야는 이제 생체 신호를 센싱하는 그런 전자소자 쪽이라서 평소에 그런 쪽이나 아니면 작년부터는 막 바이오mem스 쪽에도 좀 관심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번 학기도 그래서 수강 과목을 계획하다 보니까 막 20학점씩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구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연구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데
막 욕심내서 수업을 많이 듣다 보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올 학생인데 그 전공 수업 듣느라 얘가 연구에도 잘 참여를 못하고 그러면은 좀 안 좋게 보시지 않을까 해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교수님의 입장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3월부터 시작인 거죠? 대학원. 네, 맞습니다. 아, 근데, 학부 연구생은 3월부터고 제가 막 아, 학기니까 그러면 9월에 9월에 네, 이거야말로 정말 교수 바이 교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네요. 굉장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이걸 것 같은데, 본인이 실험실에서 막 이게 학부 연구생이라는 포지션이 참 어정쩡해요.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학부 연구생을 대하는 뭐랄까 그 방법이 실험실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구실이 학부 연구실에도 학부 연구생한테도 되게 확실한 어떤 롤을 주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듣고 싶은 수업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죠, 아마도. 근데 그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학부 연구생한테 무슨 특별한 태스크를 주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마음껏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다 하나를 첨언하시자면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나중에 가보면은 이 수업을 들으면 내가 연구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수업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보면은 다 필요한 그 지식은 연구를 하면서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그러네요. 저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자체가 꼭 렉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 연구를 하면서 사실 연구를 한다는 게 실험만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관련 논문을 엄청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모든 과정들도 다 어떻게 막 학업의 열연의 연속이니까 꼭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근데 듣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들으실 때 많이 들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의 약간 뭐 예를 들어 수업을 너무 많이 듣느라고 정말 광대를 망칠 정도로 많이 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들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후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답변이었고요. 제가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사실 다른 학생들도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희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요. 그 다춘표 사이트라든가 거기에 이제 우리 홍석준 교수님 사이트 혹은 이제 뭐 가능하다면 이메일 주소까지 좀 남겨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남길 테니까 사이트에다가 질문을 좀 해주셔서 조금 이렇게 서로서로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막 또 너무 자잘자잘한 이메일 보내서 교수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교수님 너무 바쁘시니까 정말 정제돼서 핵심만 딱 요약한 한두 질문 정도야 뭐 교수님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고 대학원에 또 분명히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홍석준 교수님 연구실에 대학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만약 그러시면 꼭 문의해가지고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대1 멘토를 좀 받아봤고요. 다른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은 제가 공통 질문을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공통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일단은 제가 1대1로 질문을 나누면서 답변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막 생길 거예요.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딱 보니까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LYJ님께서 그럼 도대체 석사와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반대로 여기 공통 질문에 있었어요. 제가 본인이 연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그 지표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궁금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연구자랑 잘 맞는 사람인지 교수님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해봐야지 아는 게 맞는데, 사실은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도움이 되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이 속어로 좀 학문적인 관종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종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패션을 되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좋은 옷을 샀으면, 그걸 갖다가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아니면 내가 뒤에 막 운동을 열심히 해. 그러면 막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을 한 거를 갖다가 남들한테 이렇게
내가 했다고 약간 이런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학회 같은 것도 되게 즐겁게 가요. 가가지고 뭐 보통 학생들은 좀 겁내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나한테 말 걸고 이런 거 좀 겁내하는데 맞아요. 근데 예, 그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음, 뭐 그런데 가서도 좀 잘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참 표현할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관종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되게 좋은 답변인데요. 저 학문적인 처음 관종. 들어봤는데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연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내가 스스로 돌이켜 보면서 검토를 해봤을 때 맞는 것 같아. 나도 약간 학문에 관심도 있고 대학원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딱 되면은 이제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원 이게 뭐 학교의 랭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그 연구 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교수님의 어떤 역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교수님이 어쨌든 대학원생을 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어떤 대학원 지원생을 선호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대학원을 준비할 때 이것만은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스펙 세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해요. 음,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펙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요. 약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뭐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성향이 될 수도 있고 두 개를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 기계공학 가면은 기계공학과적인 지식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절대로 무슨 4.0을 맞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그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이해할 정도는 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영스 모듈러스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화가 될 정도여야 되고 뭐 레이놀즈 넘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영화 배우를 떠올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만 있으면은 사실은 정말 뭐 문제를 잘 풀고 이런 능력은 있으면 좋지만 아주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냥 정말 기본적인 기계공학과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 실험실에서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스킬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험실마다 좀 상이하긴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능력들일 수 있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코딩, 랩뷰, 매틀랩, 뭐 시뮬레이션 이런 능력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랩을 하나의 사회라고 본다면 각자 무언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좀 좋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멘탈이 좀 필요합니다. 멘탈. 그러니까 예, 꾸준히 좀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꾸준히 열심히. 뭐 마치 그 돈을 많이 오래 버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그 꾸준히 열심히라는 게 그러니까 막 처음에 너무 불타가지고 그 소진돼 버리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대학원 생활을 되게 탱자탱자 노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정말 시간을 버리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좀 잔잔하고 평온하게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그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그냥 여기도 그냥 하나의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서 선호하는 그런 성향들을 다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랑 자만한 사람이 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마찬가지로 성실한 사람이랑 불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모든 사회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일단 좋아합니다. 성실해서. 사실 교수님 이게 우문현답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대답이었는데 제가 질문을 조금만 더 날카롭게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어떤 게 궁금하냐면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너무너무 공감이 잘 되는 건데 이게 뭐가 궁금하냐면 학교 보시나요? 영어 점수 보시나요? 아니면은 꼭 학부 인턴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내가 서울대학교가 아닌데 내가 뭐 좋은 학교가 아닌데 대학원에 뒤늦게 관심이 가졌는데 이게 혹시 학벌 때문에 대학원에 불이익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논문도 영어를 읽어야 되는데 나 영어 잘 못하는데 토익 점수 900도 안 되는데 혹시 토익 점수 900이 넘어야지만 대학원에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거는 왜냐하면은 교수님께서 직접 고르시기 때문에
뭐 어떤 학생들이 둘이 있을 때 나는 이 학생도 좋더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조금 죄송하지만 좀 날카로울 수도 있고 좀 미안한 질문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학벌, 영어 이런 소위 정말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펙, 뭐 사실 안 보기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학교도 뭐 저의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는 당연히 그냥 모교 학생들이 오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요, 실제로. 영어가 되게 중요해요, 해보면은. 왜냐면 출판이랑 결국 논문 읽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요, 사실. 당연히 보게 되고요. 성적도 마찬가지고요. 성적이 예를 들어 2.7인 학생이 있고 4.3인 학생이 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성적이 높은 학생을 선호하겠죠. 근데 요즘 뭐 그거는 그 교수님 요즘 트렌드인데 그런 거 많이 해요. 짬뽕 짜장면 뭐 16강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소위 말해 학교가 좋은 학교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두 이 두 지원자들이 다 그 교수님의 어떤 연구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다는 전제하에 한 명은 조금 이제 인서울의 좀 좋은 대학인데 학점이 한 3.7.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 정도의 학생, 영어도 고만고만. 근데 한 학생은 좀 미안하지만 뭐 지방대 아니면 뭐 좀 지방에 있는 조금 저는 랭킹도 되게 싫어하지만 랭킹이 좀 낮은 그런 대학인데 학점이 4.4, 뭐 4.3 이런 학생 둘이 이렇게 딱 있어요.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이 가지세요? 그냥 저는 그런 경우라면은 만나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만나보고요. 어떤 저는 거 그 정도의 성실성을 보였다면은 사실 굉장히 잘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아까 전에 말하신 그 소위 말하는 랭킹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꼭 그 높은 그 뭐 랭킹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렇게 높은 뭔가 그 성적 같은 거를 쌓아왔다는 거는 이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에 있어서는 별로 의심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둘 다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렸던 그 사람을 보는 걸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과연 얼마나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를 더 우선시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여전히 아까 전에 그 두 개를 비교해 주셨으니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로 학교도 이렇게 하고 뭐 성적도 안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서 이제 제가 결정을 하겠죠. 네, 맞아요. 제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좀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들 학교 안 좋고 다들 학점 안 좋고 이렇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오늘 홍석준 교수님의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듣고 나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되게 강렬한 인상을 많이 저는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돌려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내가 대학원을 준비해야 될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혹은 그 이상까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그걸 좀 잡으셔서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사실 오래된 뭐 논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질문인데 이제 뭐 유학을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국내에서 대학을 가는 게 좋으냐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갑론을박인 성향이 좀 있는 질문인데요. 해외 대학원과 국내 대학원 중 만약에 준비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디를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 정답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다들 해외 대학원이랑 국내 대학원의 장단점을 대충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대학원 같은 경우에 뭐 장점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고요. 외국에서 살아본다는 게 나름대로의 큰 자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대학원이 좀 국내 대학원에 비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한 거는 그 커리큘럼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사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하고 뭐 컬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빡빡하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관리가 잘 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대가 세계적인 대가다. 그러면 뭐 당연히 전 세계적인 대가들은
외국에 더 많이 있는 건 맞겠죠. 물론 한국에도 대단한 분들이 계시지만 일단 그런 점에서는 해외 대학에 이점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뭐 더 세속적인 얘기를 한다 하면은 당연히 아직까지 해외 대학을 더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게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MIT, 스탠포드, 하버드 뭐 이런 데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게 아니고 뭐 국내 대학원의 장점은 뭐 반대인데 일단 적응이 굉장히 빠를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인맥이라는 게 국내 인맥이랑 사실 해외 인맥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자리를 잡기에는 국내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네임밸류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해외 대학에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면 실적은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사실 많이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뭐 제가 사실 버클리 갔을 때 느낀 거는 아, 장비 이런 것들이 좋아서 해외 대학이 유명한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연구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렌드를 따라가는 속도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국내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단점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 다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또 지금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원에 관련된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가춘표라는 이름으로 지금 4대 역학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에리카 한양대학교에 재직 중 홍석준 교수님과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에 대한 고민을 쭉 해오면서 나는 연구자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대학원을 갈 때 어느 정도의 뭐 학벌, 학점, 영어 등등의 스펙 또는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곱씹어보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방금 대화는 이제 유학이냐 국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더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 가면은 흔히 이제 뭐 분야가 4개에서 5개로 나눠지죠. 뭐 고체 재료, 뭐 연료체 에너지, 아니면 동력학 및 제어, 아니면 생산 설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큰 카테고리적인 분야로는 이렇게 잘 나눌 수 있지만 결국 연구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세부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교수님은 그 세부, 많은 분야 중에 세부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을 하셨을 때 나는 이 전공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어. 라는 정도의 확신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 세부 전공 얘기가 아까 전에도 나왔던 건데 저희 맨날 대학원 할 때도 나오는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질문이 뭐 지금 한 분야를 가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뭔가 분야를 갖다가 잘 선택해서 갔느냐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생각이 없이 선택을 해가지고 갔고요. 근데 이제 그때 한 번 이제 그 연구 분야를 듣고 갔는데 그냥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 없이 갔었는데 근데 이거랑 연관해가지고 그러면은 과연 그런 고민 없이 가도 되느냐? 내가 정말 세심하게 골라가지고 뭐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은 머신러닝 같은 게 핫하니까 머신러닝을 잘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그 분야를 선택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가 핫하고 이래서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게 핫했던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건데 그냥 저는 재밌어서 갔는데 그게 그때 핫한 주제가 맞았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그때 그 똑같았던 주제가 핫하냐? 물론 뭐 그 연관된 연구를 저도 이제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때만큼 막 그렇게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특히 아까 보여드린 뭐 플렉시블 이런 쪽이 그 초창기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각광받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분야도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대학원이라는 건 한 5, 6년이 걸리고 뭐 조금 더 해가지고 포스트닥 같은 거를 조금 하게 된다고 하면 자리를 잡을 때까지 10년 세월인데
그때까지 기술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다는 거는 되게 무모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그래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딴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은 저희 주변에 이제 뭐 솔라셀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사실 솔라셀이라는 주제도 막 1970년대 이럴 때부터 이제 연구가 돼 있었던 주제죠. 근데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예, 태양광. 태양광이 뭐 예를 들어 90년대 이럴 때는 별로 아무도 이슈를 삼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2010년도 이럴 때 붐이 한 번 일었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연구자분이 이렇게 확 뜨는 거를 제가 보고 아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분야가 뜨게 될지는 사실은 예측한다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하면은 뭐 취직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 사실 그런 고민은 박사, 뭐 석사는 좀 모르겠지만 박사급이 된 다음에는 글쎄 지금 생각하는 고민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아니, 물론 이것도 다 이 취직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다 되게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를 한번 해보면 내가 뭐 어떤 특정 분야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지식만 배운 건 아니고요. 그 어떤 다른 교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박사가 약간 자격증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뭐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학위를 따는 게 특정 분야를 한 게 자신의 연구 자기가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막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조절은 되겠는데 그게 막 절대 딴 분야로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나도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아마 계속 다른 분야를 건드리게 될 것 같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박사 과정이라는 게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무슨 뭐 피자 만드는 자격증을 따는 거다라고 해서 난 피자만 만들 것 같은데 나중에 피자가 안 유명해지고 빈대떡이 유명해지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기가 있는 과, 예를 들면 뭐 컴퓨터 사이언스가 인기가 막 많으니까 인기 있는 과를 막 가야 되냐, 난 머신러닝을 무조건 해야지 내 인생이 잘 풀릴 거냐, 이것도 사실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5, 6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걸리는 세월을 아무도 예측하기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아까 처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려고 했던 뭐 전작과로 가야 될까요? 뭐 머신러닝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연관이 될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그 질문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 기계공학과인 학생들이 이제 기계공학과가 끝난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로 바뀌고 배터리로 바뀌고 아니면 수소로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기계과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따라서 기계과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좀 비슷한 질문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머신러닝이 막 뜨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머신러닝만 하면은 뭔가 다 될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약간 그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머신러닝 기반의 차를 만든다. 그러면은 약간 얘의 지금 비중이 조금 늘어나 있긴 한데 그럼 얘가 없어져도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비율은 언제든지 조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를 예측하는 건 저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지금은 뭐 그쪽이 많이 집중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너무 걱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내 주변만 그랬을 수는 있는데 박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박사를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는 박사 과정이 괴로웠던 사람은 꽤 많죠. 근데 박사를 받은 다음에 그 학위의 존재 자체를 그 뭔가 되게 후회한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상쇄할 만큼의 가치를 주나 봐요. 글쎄 또 모르죠. 우리 주변에 그냥 박사를 무사히 맞추고 잘
지내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네. 중간에 뭐 휴학하거나 뭐 이제 뭐 자퇴를 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다양하게 많이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아까 멘탈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 네. 실제 대학원 생활 힘들잖아요. 좋은 멘탈 관리법,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연구가 잘 안 될 때 대학원, 방금은 후회는 안 되는 학위 과정이라고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고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힘든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많은데 사실 저는 별로 안 힘들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실험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무슨 하나의 그 대학원과 뭐 나중에 직장을 잡고 이런 것도 하나의 경쟁이라고 한다면 뭐 어디서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 만약에 대학원 생활할 때 제일 가까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랩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경쟁 구도는 되게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경쟁을 바깥쪽이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다른 랩들이 많고 다른 학교들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내 안에서 경쟁 심리로 소비를 하려고 하나. 그래서 안쪽에서는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오히려 밖에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항상 경쟁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내가 속한 사람들은 협력의 대상이고 바깥에 이겨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안쪽에서 누가 잘 되면은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건데 내 주변에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뭔가 나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밥이라도 좀 더 이런 사고, 느낌?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떨어지면 한 번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주겠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좀 실험실의 그런 내부 분위기가 좋은 게 그 실험실 대학원 생활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왜냐면은 인간관계라는 게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뭐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나는 그렇게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은 뭐 약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뭐 전혀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맞습니다. 끝까지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마인드로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남들이랑 비교하는 건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동기들은 돈을 버는데 나는 뭐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본인의 마음을 갖다가 이제 잠식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맞습니다. 최대한 그런 거는 좀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참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공통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나머지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가춤표 멘토링 이미 있었던 내용들을 검색을 잘 해보시면 충분히 얻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매주 금요일 10시마다 제가 멘토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싶은데 그 1대1 멘토링 딱 한 분만 혹시 진짜 아까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면 JM님이라든가 위에 지금 연재휘님도 있고 한상민도 계시는데 지금 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한 분만 더 받고 싶은데 한상민님 거를 좀 받아볼게요. 왜냐하면 사실 뭐 다른 분들도 너무 다 소중한 분들인데 그냥 한 분 더 받고 싶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대학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제가 내용을 좀 봤기 때문에 좀 받고 싶거든요. 여기 지금 계신가요, 한상민님? 지금 마이크 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한상민님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처음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전과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진학을 하고 싶은 자대 연구실 인턴 컨택 자리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논문 리뷰 발표를 시켜보고 인턴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발표 준비를 위해서 논문을 읽고 있는데 그 논문이 이제 그 연구실에서 졸업하신 그 분의 박사과정 때 논문인데 혹시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이제 논문 리뷰 발표를 할 때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제가 할 수 있는 질문 답변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 교수님이 해줄 수 있는 답변이라서 제가 이거를 따로 채택을 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받은 건데 질문 내용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학부 인턴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리뷰를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처음 학생을 보는 어떤 교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형태의 리뷰 발표를 했을 때 좀 인상 깊을 수 있을지 자기가 잘 어필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이게 또 뭐 이것도 분야마다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학부생이 학생한테 처음 논문을 던져주고 그걸 갖다가 뭐 요약이겠죠? 요약 발표를 하라는 거겠죠? 그렇죠. 맞나요? 요약이 아닌가? 논문 리뷰 발표인데 혹시 이게 요약에 해당되는 건가요, 상민이?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디테일한 그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지시사항은 따로 없으셨고요. 그 랩장님이랑도 한번 그 문의를 드렸었는데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본인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제가 그냥 이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견이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네, 네. 뭔가 당연히 학부생인데 뭔가 석사 박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쓴 논문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 수준의 뭐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는지 뭐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지를 보겠다는 마인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좀 잘하면은 좋을 것 같냐면 어떤 발표를 할 때 말이 되는 발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려운 말만 막 모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는 본인이 이해한 영역 안에서 스토리를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논문 쓸 때도 되게 중요한 그런 능력 중에 하나인데 기승전결이 있게 듣는 사람이 재미나도록 이게 같은 얘기를 해도 뭔가 턱턱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게 들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해보면. 그래가지고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만약에 어떤 논문 리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그 논문 하나를 깊게 파는 것을 좀 위주로 준비해서 스토리를 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관련된 분야를 다양하게 좀 약간 논문 리뷰 같은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지금 어떤 논문을 사실 줬는지 몰라가지고 리뷰 논문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떤 거를 주셨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글쎄 그걸로 연구 인턴을 하겠다. 근데 뭐 연구 인턴이란 특성을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시도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단순히 읽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이 대학원에서 이 실험실에서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학부 인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교수님.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여기 한 40여 명의 학생들이 계속 라이브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부생일 거란 말이죠. 요즘 학부 인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이 학부 인턴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뭐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부 인턴에 대해서? 저는 학부 인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실적이라는 건 있으면 예를 들어 본인이 석사를 지원할 때도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니면 또 이제 뭐 그런 목적도 있겠지. 그러니까 연구실 생활이 나랑 맞는지를 미리 좀 보는 진짜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본다는 점에서도 좋고 내가 실적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고. 근데 학부인턴이 보통 되게 유명무실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맨날 애들한테 하는 얘기도 학기 중에 그 학부 인턴을 하면은 더욱더 챙김을 못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거기 결국에는 교수님이랑 1대1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뭔가 담당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수업이 있을 때보다는 그냥 이제 좀 방학 때 조금 더 프리타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대로 인턴을 하려면 방학 때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학기 중에는 더욱더 챙김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실험실이 막 안에서 보면은 되게 바쁘거든요. 각자 자기 일하고 있고, 뭐 석사 맨날 뭐 교수님한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자기 연구 내용 발표하고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실험실 가는 아저씨 뭐 챙겨주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맨날 논문이나 던져주면서 그냥 그건 보고 있으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우리 실험실에 들어올 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가 누구한테 이런 표현을 했는데, 동아리를 내가 운영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우리가 뭐 9월에 연주회가 있는데 3월에 와가지고 저 3개월 동안 기타만 좀 치다가 나갈게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되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약간 좀, 좀 경험만 해보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거를 갖다가 되게 좀 적극성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후배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이제 대학원생 때 저 뭐 박사과정 이런 거 할 때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뭐 애가 되게 이렇게 얼굴에 약간 철판을 간 것 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실험실에 와가지고 맨날 자고 뭐 먹고 그냥 형들이랑 놀고 이런 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는 실제로 학생 때 논문을 한 편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좀 약간 들이댐이 필요해요. 근데 어렵지. 그 막 실험실 가면 막 나보다 많게는 10살 많은 사람들이 막 그쵸. 지친 얼굴로. 네.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어요. 예. 그 학부 인턴을 했는데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츠뷰 채널에 이미 멘토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학부 인턴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그 리뷰 논문 관련돼서 질문 주신 한상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교수님이 정말 아무런 경제적인 원조 없이 이렇게 무일푼으로 무료 멘토링 강연을 해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홍석준 교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혹은 이제 뭐 일렉트로닉 웨어러블 뭐 디바이스 관련된 연구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홍석준 교수님 사이트 한번 다시 들어가서 논문도 읽어보시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게 사실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홍석준 교수님께 이런 감사함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 이런 거 연구하고 싶어 저런 거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한영대 교수님, 홍석준 교수님 한번 알아봐봐, 이렇게 좀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추천 하나하나가 결국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진로에 대한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수님도 더 훌륭하고 성실하고 좋은 학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런 여러 가지 광고적인 측면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갈 텐데 댓글이라든가 뭐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그것보다도 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후기예요. 가춤표 사이트 들어가면 가춤표 게시판이 있거든요. 가춤표 게시판에 후기 작성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후기를 꼭 좀 작성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후기를 먹고 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거짓되지 않고 위조되지 않는 솔직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유튜브의 댓글, 그다음에 가춤표 사이트의 게시판에다가 꼭 오늘 꼭 들으신 분들, 특히 오늘 뭐 1대1로 하셨던 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좋은 의견 많이 좀 부탁드리고, 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홍석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정말 우리가 대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또 교수님의 어떤 학부 시절에 약간 동아리도 열심히 하셨던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어쨌든 이렇게 살아보시면서 대학원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양대학교의 교수까지 임용이 되셨는데, 교수를 최종적으로 결심을 했던 이유, 그러니까 대학원 박사를 하다 보면은 뭐 회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치론을 갈 수도 있고, 뭐 교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왜 교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며 20번이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교수를 해야만 했으며 그다음에 만약에 앞으로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떤 교수님이 되고 싶으신지 학생들에게 조금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요. 그걸로 좋은 마무리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교수라는 직업이 저는 꼭 교수를 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교수의 역할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교육, 연구, 마지막으로는 뭐 봉사라고 하기도 하고 행정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눠질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제일 매력을 느끼는 거는 연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본인이 재밌어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직업은 일단은 교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나머지 2개에서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이런 오늘 같은 시간 갖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뭐 수업할 때도 재미난 구석도 조금씩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긴 한데 수업을 뭐 내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어려워하기는 해요. 수업하는 거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재미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도 연구는 계속 해나가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좀 학문적인 좀 관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종이 여기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계속 재미난 거 하면서 또 사람들이랑 뭐 요새는 특히 이렇게 자유롭게 좀 코워크하고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런저런 다양한 학문 분야들 그 사이에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도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저희 후기 올릴 수 있는 링크, 그다음에 교수님 웹사이트까지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찾아가서 교수님 어떤 연구하는지 논문 좀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에 재직 중인 홍석준 교수님과 멘토링을 가져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매주 금요일 10시마다 멘토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멘토링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지금 한국 시간으로 12시가 넘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홍석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